이 이렇게 전달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 폭력 예방 교육이죠. 오늘 그거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가 가급적 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어머니들 받으신 학부모 영양 강화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그 어머니들 받으신 교육청 발간한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학부모 영양강화 교육이 학교마다 10차례 1년에 10차례 시작합니다. 1학기 때는 한 번 오시면 3시간씩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막 심해지고 교육감님한테 엄마들 막 전화 오셔가지고 2시간을 줄었어요, 2학기.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우동기 교육감께서 이제 그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그 중학생들 아이들 사이에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언론에 아주 민감하게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불행한 일을 막는 이제 길은, 단지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야,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줄어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새로 이제 유입되어 들어온 이제 심리학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심리학이 주로 그 프로이트나 유응이나 뭐 이런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에 주목하는 거죠.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이것이 내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주로 이제 주목해서 연구를 했어요. 꿈, 상처,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새로 등장한 심리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불려요. 부모님들이 별 생각 없으시면서 이런저런 책들이 있다 보면 이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인간의 꼭 부정적 정서에 주목할 게 아니라, 긍정적 정서에 주목해서 이제, 예를 들면 행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쁨, 몰입, 뭐, 이런 음미, 이런 이제 주제들을 주목해서, 이렇게 좀,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감 대신 그 문영민 교육감님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심리학과 전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의 주전공이 이제 긍정심리학이죠.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흐름이 들어와서, 지금 대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도 두 글자로 뭐겠어요? 대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글자. 행복.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행복학교도 만들었죠. 여러분들 가창 행복학교 들어보셨죠? 근데 대구에 행복학교 13군데나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창 행복학교는 그 중에 하나고, 외국어 특성화 행복학교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막 대기자가 줄 서 있고 이래요. 이제 이렇게 행복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또 그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도 이 행복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좀 양육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학부모 영양강화 교육도 강화되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이제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이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들려요?
예, 방금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유서 들었죠. 저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뭐,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막 분해요. 이 아이가 막, 예를 들면 엄마 아빠한테 막 구타를 당해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서 막 이런 결심을 했다면, 좀 그래도 덜 할 텐데, 얘, 이, 편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구절절이 막 가족 사랑이 막 넘쳐나죠. 그런데,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이런 결단 한다는 거예요. 여기 14살짜리, 만으로 14살짜리 아이가.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어머니들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때 어떤 경향이 조금씩 자라나다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미리 우리가 막으려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관찰하고 또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미리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중학교 가서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보복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경찰한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짧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이 보복하면 얼마나 할까봐.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이사 가보면 되잖아요. 전학 가고 이사 가보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아이들 생각에는 이사 전학이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져서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애들이 정말 힘들거나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러면 그 다음에 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학교는 절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학교는 가야 된다.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근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딱 고정관념으로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학 이런 거 엄두도 못 내고 막 이래요. 이제 학교폭력 유형인데 이런 건 이제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오고 하니까 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형태로 요즘 학교폭력이 등장하죠. 특히 요즘 주목받는 것이 이거예요. 사이버 폭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말로 카톡이나 카스 같은 데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서 대화하죠. 또 카스 같은 데서는 친구 공개만 해가지고 자기가 올린 포스팅들을 친구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애들끼리 문제가 딱 발생하면 거기 맨날 댓글 다고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공격하고 재수없다 하고 그죠? 막 심한 이제 댓글을 달고 이러죠. 이러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여름방학 때 중3 아이 가족을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3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항상 반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이고 목표도 이제 교대고 중학교 때까지도 아주 이제 공부를 잘해왔죠. 근데 평소에 여학생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3명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나머지 2아이가 지난해 보니까 없어. 화장실 가고 없어. 그래서 잠깐 매점에 간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만 따돌리고 지금 둘이만 매점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삐지는 거죠. 근데 매점 갔다 온 2아이는 또 와서 보니까 화장실 갔다 와 있어. 네 어디 갔다 왔노? 하면서 반가워하는데 태도가 뾰루뚱하고 삐졌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들로서는 이 뾰루퉁 해가지고 말대꾸 안 하고 이러니까 저기 우리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들 언어로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비디오도 촬영하고 있고 어머니도 보시고 하니까 내가 얘들 언어로 말을 못하겠네. 그래야 시원한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카스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포스팅에다 재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달고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진짜 공부도 잘하고 아무 학교에서 평소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 사이에서 딱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오른팔이 마비가 됐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학교도 이제 안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온갖
그죠? 한의원도 가고, 뭐, 상담기관에도 다니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날 쓰고 송년도 가면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내에 제가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이 아줌마가 제 강의를, 3번인가 들었어요. 3번인가 듣고 이제 바빠서 안 온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지 정말 위기에 처하니까 온 가족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사이버 폭력의 하나죠.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해서 막 조폭들이 또는 일진들이 막 금품갈취하고 막 이런 것만 폭력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건 폭력이라는 의식 없이 그냥 막 나가 죽으라든지 뭐 재수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하는 거죠. 요즘 미디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즉흥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임 이런 데 너무 많이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언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거칠어지고요. 즉흥적이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폭력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대충 지나치기 쉬워요. 이런 게 이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어머니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때 갑자기 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애가 갑자기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점진적으로 문제가 커져 오는 거죠. 뭔지 이해하시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잘 안 생기니까 초등학교 때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갈수록 연령대가, 학년대가 낮아져서 원래 봄에는 드디어 그냥 좀 이상한데 수성구 초등학교 6학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다 들으셨죠? 대구에서 내노라 하는 학군의 가장 핵심에 있는 초등학교. 다 그 근처 아파트로 전학 가고 싶어하는 거기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이제 학교 폭력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에서 이제 과도하게 성취 중심의 학업 이런 것들 아이한테 이제 요구하다가 그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아이들 보면 이제 어머니들 진짜 보여요. 자, 이런 이제 징후들을 어머니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죠. 우리 아이는 별일 없을 거야. 우리 아이는 뭐 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선 피해 학생 징후예요.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몸에 상처가 있거나 뭐 옷이 찢어지거나 그죠? 이런 경우죠. 근데 애들 대부분 둘러대요. 축구하다 다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하다 다친 것인지 맞아가지고 다친 것인지를 구별하는 눈이 필요하죠. 엄마들이 막 일부러 막 스트레스 회피하려고 애가 분명히 맞아서 다쳤는데도 축구하다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참 위험하죠. 옷이 찢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 축구하다 옷 찢어질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성적이 급속히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죠. 4학년 5학년 때까지 멀쩡했는데 6학년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적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저게 사춘기 증상인지 아니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잘 살펴야 되고, 이건 요즘 좀 어려운, 이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관찰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요즘 아이들 사물함에 다 책을 놔두고 오니까 관찰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런 거 이제 애가 이제 삶에 대한 의욕 이런 걸 상실해서 점심을 이제 잘 안 먹으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 이건 잘 살펴야 되는 문제죠. 아니면 함께 점심을 먹는 아이들 잘 없고 혼자 이렇게 먹는다는 이런 경우,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 학교 교실에서 이제 힘센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 학급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복도를 배회하거나 교무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것도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 체크하시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맨날 복도에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자,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경우.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할 경우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기 완전히 뭐 농띠 대락하는 문제가 대락하는 이렇게만 여기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걸 꼭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폭력 경우도 있고요.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어린아이 다움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엄마가 너무 엄격하다든지,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규범적으로 딱 아이를 통제하면서 키웠다. 어형 엄마들 특히. 자, 아니면 엄마가 너무 희생적인 경우, 아빠가 막 예민이고 막 놀면서 빚지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막 식당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을 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고생하는데 나까지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심리학에서 정신과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땡깡도 부리고요. 뭐 사돌라고 쪼르기도 하고 이래야 정상이에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뭐 폰 바꿔달라고 쪼른다. 그럴 때 이게 미친놈이 우리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참 어린아이답다. 아이는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걔가 뭐 아빠의 뭐 수입이나 뭐 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쪼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을 바꿔서 아, 아이답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요. 더 이상 자기의 아이다움을 발산할 수 없다 보니까 한계에 미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징후들을 잘 살펴야 하는 거죠. 뭐 이건 뭐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게임에 몰두하고 특히 남자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면 신경질 내고 이러죠. 이건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자, 이런 경우 충분히 뭐 또 애가 돈 쓸 데가 별로 없는데 그죠?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훔쳐가죠. 훔쳐가는 걸 보고 뭐 또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애들 도벽 다 있어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도벽이 시작되죠. 다른 애들은 유아기 때도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탐나는 장난감 있으면 몰래 꼬불 쳐가지고 우리 집에 돌아오죠. 어떤 엄마는 막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6살짜리 애 레고 하나 들고 온 걸 가지고 빨라벗게 가지고 막 대문 밖에 벌 세우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또래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하나죠.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아빠 지갑에 손대가지고 돈을 막 10,000원, 20,000원씩 몰래 가져간다. 이런 경우. 이건 거의 상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 특별히 쓸 데도 없고 이런데, 그리고 뭐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 이런 경우죠.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 중학교 때는 뭐 10,000원짜리 상납할 경우는 잘 없고 500원짜리는 몰라 상납하려는 게. 실제 중학교 가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잘 살피자는 거죠. 이번에는 가해 학생 징후예요.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들 중에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하고요. 또 피해 학생이 언젠가 가해 학생이 돼요.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항상 내가 힘쓸 수는 없죠. 내가 반에서 항상 짱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학교 오면 다른 학교 짱들이 와가지고 또 중학교 가면 딱 시합하죠. 이 결투를 해요. 결투 서열전하는 싸움 같은 거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5명씩 각 학교 대표들이 나와서 그것도 하고요. 리그도 하고요. 우리 이런 거 모르시죠? 아, 얘들은 아주 공정하게 게임해요. 다 둘러서서. 그죠? 각 학교마다 그 싸움의 서열이 있거든요. 서열 5번까지 딱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붙으면서 이제 그 지역 짱을 가지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막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걔들로서는 아주 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가해 학생이 나중에, 그죠?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집에서 대화가 없는 경우, 그죠? 스트레스 받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런 경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리고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잘 없지만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리더를 하거나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뭐 밤 11시 되면 외출 좀 하시겠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노스페이스, 요즘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 하도 노스페이스 유행에 노스페이스 잠바 같은 거 이제 뺏어오고 뺏고 막 이렇게 하죠. 요즘 이제 노스페이스 가서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브랜드가 딴 데로 옮겨가죠.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겼다, 없는 게 생겼다, 이런 게 이제 막 엄마들이 물어보면 둘러대죠. 친구한테 빌렸다, 뭐 이렇게. 그 며칠 계속 관찰해야 돼요. 빌렸는지 돌려주는지 계속 지가 쓰고 있는지. 자, 이런 경우 뺏은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작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한 친구도 괴롭혀서 그죠? 이런 걸 뺐다가 중학교쯤 되면요. 이거 초등학교 때는 뭐 워낙 어리니까 봐주지만 중학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디 가요? 예. 우리 아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그냥 친구 거 빌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미리 이거 차단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으니까. 성적이 갑자기 오는 경우, 행동은 평소하고 비슷하고 공부도 진짜 하는데 성적이 바로 올랐다 이런 경우 시험지를 바꾸는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약한 아이를 딱 찍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컨닝을 했거나 이런 경우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 하나도 안동 출신인데 그런 식으로 수능 칠 때 공부 잘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컨닝하는 바람에 수능에서 놀라운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대철학과 수석을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실력이 뽀록 나잖아요. 겁나가지고 군대에 빨리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수석했어요. 네, 잘된 케이스죠. 근데 성적이 갑자기 오른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일 수도 있다. 이거 잘 살펴야 하는 거죠. 뭐 이런 비행 전력이 있으면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요. 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빨리 주변에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여기 이 학교 3층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상담 선생님 계세요. 김영숙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상담 선생님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꼭 학교폭력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예를 들면 남편이 내 속썩여요 이런 거라도 가서 한번 상담해봐요. 이분은 저보다 5년 선배인데 여자분이지만 정말 아마 만나보면 아시겠죠. 어머니들이 한 번도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이 내린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 희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쩌면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문제로도 한번 상담하러 가보시면 좋겠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뭐 뺏는 경우도 있지만 못 보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잘 살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면요 정말 불행한 일을 막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징조가 있죠. 사인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리면 일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작은 일이지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죠. 무조건 막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자라든지 아니면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얼마 체포해가지고 신문에 사인이 가끔 나죠. 자기 애 때렸다고 막 삼촌이 학교 찾아가지고 금방 붙잡아가지고 막 혼내고. 저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고학년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전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24살, 지금 서울에 유학 가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죠? 6학년 누나가 막 계속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괴롭힌다는 거야.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정교련이 부회장이 출마했어요. 그 방송 연설을 하죠. 방송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명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선배는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수 대중을 향해서 하는 일반적인 언어예요. 남명 어린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선배가 딱 듣기에 이게 기분 나쁜 거라 5학년, 6학년 보고 남명 어린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막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그게 체포를 받잖아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 밑에서 크고 있고 엄마 아빠는 집에 없고 그리고 만나면 막 울고 아이고 내가 뭐 좀 혼내려고 했는데 혼을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저처럼 하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막 때리고 이랬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아니면 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런 경우 있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런 문제. 이것도 저하고 비슷해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막 체포하고 막 이런 경우. 요즘 엄마들 이렇게는 안 하죠. 대부분 이제 상대 가해 학생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잘 중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건 더 진짜 어리석은 경우죠.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경우. 이건 진짜 답답한 엄마예요. 그렇다고 또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학교 뛰간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빠는 이제 주말 부부하느라고 멀리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엄마는 힘이 약하고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조폭 삼촌 부르는 경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더 시끄러워지죠. 이런 경우 자주 나타나죠, 학교 현장에서. 저보고도 대신 학교 좀 가달라는 엄마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아무래도 학교의 권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 앞에서 뭐 이렇게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대신 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제가 대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말 부부 하거나 뭐 맞벌이 하거나 이래서 아이 입학하는데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할머니도 없고 그럼 저한테 이제 대신 가달라고. 실제로 제가 입학식 대신 간 적도 있어요. 가족 상담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오만 일 다해요. 오만 허드렛 일. 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 이런 걸 주로 하죠.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건 이제,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잘못 대처하는 경우죠. 문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나 하는 경우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불행하게도 가해 학생일 때,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하는데, 또 어리석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죠. 무조건 애 말만 믿는 경우. 물론 우리는 아이를 믿어야 돼요. 그죠? 애를 맨날 의심하고 어떻게 한 집에 살겠어요. 그것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보통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많이 하죠. 이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그래가지고 피해 학생들한테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도 결국은 소년을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정말 당당한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죠. 막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물론 아이도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제 가해하고 나면 문제가 학교에 신고 들어오면 문제가 커지면 가해 학생들도 어린아이니까 막 두렵죠. 떨리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괜찮다 엄마가 잘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하고 야 괜찮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다르죠. 우선 아이도 자기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거라 엄마가 잘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걸 하고 끝까지 그거 괜찮다 엄마가 학교 가서 다 해결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아이가 느끼는 후회나 자체의 정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완전히 진짜 이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모르겠다. 뭐 우리 애는 난 포기했다. 내놨다. 뭐. 물론 이렇게 학부모 교육 받으러 오시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에 거의 없고 뭐 이런 경우 이런 일들 가끔 있죠. 그래서 진짜 찾아가 보면 알아서 해라 하고 뭐 영화에 가끔 이런 거 나오죠. 영화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 뭐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일관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요. 아까 피해 학생 엄마께서 잘못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있었죠.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다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 엄마도 전현이 저거 분명히 저 뭐 돈 뜯으려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한 문제가 악화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럼 바람직한 대처는 어떤 것인가? 자, 우선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이제 뭐 왕따를 당했거나 이제 공격을 받거나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네가 참 힘들겠구나. 제가 어제도 어제 그저께구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수년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그 아이를 양육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잠수내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찾아서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함께 창원에서 저한테 올라와서 상담을 하고 이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제 영향을 받고 이래가지고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왔죠. 지금 공대 3학년인데 그러니까 지가 이제 힘들거나 정서적으로 외로울 때는 항상 저한테 이제 연락해서 저한테 지금은 친해져서 삼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지난 엊그제 저녁에 갑자기 막 이 아이 전화번호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받으니까 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 친구가 큰일 났어요 하면서 얘가 직접 전화 못하겠대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가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가 막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가있고 경찰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저기 고향에 있고 이러니까 어디 뭐 연락할 때도 없고 또 엄마 아빠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겠고 사생활이 다 드러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막 급히 파티마 병원 응급실 뛰어갔는데 아유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응급실에 딱 나타나니까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벌써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랑 가족들 와서 막 울기도 하고 얘 원망도 하고 막 그런데 얘는 막 혼자 버립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나타나니까 막 달려들이 막 나한테 와 품에 안겨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달래고 괜찮다 이제 삼촌이 왔으니까 괜찮다 많이 놀랬지 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시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차분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전개 과정을 상상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한테 네가 토났나 뭐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약 보내놓으니까 네가 남친이나 사귀고 힘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죠. 정말 아이들 갈 길이 없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건 사실은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가해 학생도 그런 일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커져요. 그리고 가해 학생도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아이를 꼭 안고 위로하는 말, 아이의 마음을 사는 말 이런 걸 해야 되죠. 네가 진짜 고생했겠구나. 참 놀랐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아이들이 안심이 되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금방 마음이 진정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티마 응급실 앞에 있는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자초지종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재우려고 애 방에 가서 짐 챙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왔는데 밤 10시쯤 돼서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 갔으니까 우리 아이 방을 쓰라고 평소에도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 침대에 눕자마자 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말해달래, 전화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엄마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이렇게 죽이라도 먹고, 그죠? 엄마 꼭 안고 자고 이렇게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되겠다 싶어서 엊그제 밤에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이제 창원까지 내려가서 제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주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이를 질책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를 위로하는 일이죠. 이게 정말 놀랍겠구나. 괜찮다,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안심하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작업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가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도 보여야 되죠. 아이가 안심하고 안정된 후에는 그 학교를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막 화내면서 막 가서 막 그에 잡아가지고 반죽일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하고 가서 상담해볼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할 때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엄마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아이가 신뢰가 돼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작은 문제라도 있을 때 이렇게 엄마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죠. 그래야 중학교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엄마 앞에 끄집어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작은 문제로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 없어졌어. 근데 바로 막 안기부 연락한다든지 이러면 애가 이거 얼마나 뭐 이거 작은 문제도 너무 큰 문제로 만들죠. 우리 보통 그렇죠. 일단 아이 문제가 생기면 막 우리가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막 오버하잖아요. 막 내가 먼저 속상하죠.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막 먼저 막 하면 교장선생님 오셔서 제가 애들 말로 바로 말을 못하겠네요. 이 좋은 언어로 순화시켜서 말하면 내가 그 아이 바로 붙잡아가지고 연필 한 자루 뺏겼으니까 5자루 빼앗아 줄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그 가족 상담했다 했던 중학교 4학년짜리 부모님 저하고 같이 앉아서 아이가 상담을 하는데도 아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아빠는 정말 그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래요.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자기 가족의 문제를 상담하러 올 분이 아니죠, 사실. 근데 애가 너무 이제 절박하니까 카카오스토리에서 친구 몇 명이 자기 아이를 왕따시키는 바람에 애가 팔이 돌아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자고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저를 찾아왔죠. 근데 이 아빠가 이제 제가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평소에 자기가 사업하는 스타일대로 식당도 아닌데 팔이고 사업하는 스타일대로 야, 한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서 딱 정확하게 아이의 마음을 딱 짚어주는 게 아니죠. 뭐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이 현실감 없게 그냥 막 이렇게 좀 오버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아이한테 아무 위로도 안 되고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걸 어려운 말로 침소봉대라고 하죠. 작은 문제를 너무 큰 문제를 키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어머니처럼 심리적 아이를 안정시키고 손을 꼭 잡고 아이와 함께 학교를 가고 또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이성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아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에요. 옛날하고 좀 다르니까 학교를 신뢰하고 이제 이걸 합리적으로 잘 말씀드려서 작은 문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문제를 엄마가 이렇게 잘 해결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아이들한테 기억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 큰 문제 같으면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요즘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양쪽 부모님들 연락해서 학교 나오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작은 문제들은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학교 안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 학생의 부모님으로 받고, 또 가해 학생 부모님은 알아서 또 집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가 피해자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 세계라는 것이, 내가 힘센 아이들 세계에 어울리면 거기서 내가 좀 이렇게 당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또 약한 애들 집단 내가 가면 거기서 내가 힘센 아이가 되는 거지.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지,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이렇게 징조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 입장에 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가해 학생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요. 자기는 뭐 별 의식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죠. 대부분 장난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심각한 장난 아닌데도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목걸이가 애들 끌고 막 땡기는 이런 경우는 장난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뭐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요즘 아이들 게임에 너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제 말을 내뱉거나 뭐 손짓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가해 학생 입장이긴 하지만 이 아이도 굉장히 놀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죠. 아이고, 니도 많이 놀랬겠구나. 니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져서 겁나지, 두렵지, 괜찮다,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안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막, 이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또 학교 불려가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 용도 심리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다. 특히 초등학교 때 더 그렇죠. 일도 별것 아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겨우 해봐야 뭐 13살, 12살 뭐 이렇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저도 아이 취급받아요. 우리 사람이 요즘 조금 자라가 저보고 정신연령이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살아서 다 알죠? 애 둘 키운다 하더라고, 다. 남자애 하나하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 꼬마들이 무슨 큰 문제를 저질렀다고 죄인 취급하거나 이러지 말고 마음을 잘 안정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되죠. 무조건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친구 잘못 만났을 때 이렇게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말고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제 수집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지 평소에 학급에서 생활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상대방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못을 교묘하게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고, 자, 이런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여야 하죠. 아까 우리 코디네이터께서, 아까 마이크 잡고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맞죠?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시더라고, IQ 유전된다, 이렇게. 근데 참 IQ만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이제 생물학적 유전이라고 하죠. 근데 IQ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윈 이래로 가장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생물학적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책의 중간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세계 안에서는 생물학적 유전자, 영어로 지인이죠. GEN이. 지인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 세대의 가치관, 태도, 말투, 표정, 행복, 또는 불행까지도 유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 학자는 문화적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학적 유전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유전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한 말투를 그대로 빼다 박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맨날 싸우고 막 던지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거 쉽게 던져요. 이걸 문화적 유전이라고 하죠. 이 학자는 생물학적 유전자 지인을 패러디해가지고 이 문화적 유전을 밈이라고 불러요.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밈. 문화적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부모 앞에 진심을 다해서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도 그걸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좀 엄마에게 부담이 좀 정도로 잘못을 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친구들 앞에 사과하는 이렇게 태도가 유전되고.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 뭐 잘못했대요?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거 뭐 한 대 맞아 코피 좀 났다고 그게 뭐 학교 폭력이라고 신고까지 하고 뭐 일을 크게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아이도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애도 계속 때리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면 손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일이 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가가 아이들이 그대로 유전되거든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이를 잘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건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진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싹싹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국끓이다가 간장 탔나 안 탔나 가지고 이혼하죠. 남편이 빵 먹으면 싱거워. 니 오늘 깜빡이고 간장 안 탔지? 하는데 그냥 간장 깜빡이고 안 탔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악착같이 씌우면서 간장 조금 타서 그래. 뭐. 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조금 탔나 안 탔나 하면 계속 조금 타닥해야지. 한 번 자존심, 조금 타닥했으니까. 이 카드 어떻게 돼요? 15년 전 이야기부터 다 나와가지고 여기 이혼하자까지. 이건 자존심이 아니죠. 그냥 실수했거나 이런 거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런 것이 진짜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가서 아이들도 그런 태도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가해 학생 입장에 선다면 그게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싹싹하게 상대 부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학교에 가서도 이제 분명하게 약속하고, 그죠? 뒤에 부모님도 만나서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꼭 우리 아이들의 그 장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오히려 우리 아이들 인생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아, 내가 작은 순간적인 작은 실수가 이렇게 문제가 커져서 굉장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고 조심하게. 실제로 저도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때 취미생활 당구를 많이 쳤는데, 당구를 좀 잘 쳤어요. 당구 그 수지가 400 정도 되는데, 당구장에 가면 정말 잘 치는 사람 거의 없죠. 하루는 사회인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2명 딱 쳐봤어요. 당구 얼마 치는가 물어봤더니 120 치고 한 사람 80 친대. 처음에는 자기들 둘이 치다가, 원래 당구장에 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복식 경기를 하거든요. 일본말로 이걸 겜빼이라고 부르는데. 제 친구들하고 겜빼를 치게 됐어요. 제 친구들은 다 저하고 당구 수준이 비슷해요. 300, 400. 그 사람들은 120, 80. 잽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핸디캡을 두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당구 게임을 딱 시작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음료수하고 담배 두고 합하면서. 그러니까 내기를 걸어놓고 지는 쪽에서 게임비하고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카운터에서 아가씨하고 농담하고 있다가 내 친구들이 내기를 딱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가 그저 빨리 됐나? 청년기에 이제 왜 쓰는 그 비속어지만 그 상대방은 너무 못하잖아요. 당구 수준이 낮은데 내 친구들이 내기를 하니까 내 친구들 내가 비난하는 투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누구 그저 빨리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구 게임이 다 끝나고 내가 예상했던 데 내 친구들이 다 땄어요. 그 사회인 야구팀의 야구복을 입은 두
아저씨가 저보다 그때 한 대여섯 살 많은 분들이에요. 저는 그때 경북대학교 다닐 때니까 24살 이랬는데 이 두 아저씨가 카운터에 계산을 오더니 계산을 다 마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해봐요. 생각 안 나요? 상상이 안 돼요? 뭐든지 말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두 분이 갑자기 당구 큐대를 빼들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머리통이 부사지도록. 싫어요, 싫어. 그리고 당구 공으로 저를 막 찍으려고 하고.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자기들은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야. 제 한마디가.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금방 내 잘못이 인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랬습니다. 24살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을 쪽팔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큰 교훈이 된 거예요. 내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거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주기적으로 내가 아이한테 이 말을 해요. 아빠 인생의 비참한 실패. 그런 이야기죠. 이걸 하면서 너는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상생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적을 만들지 말거라. 내가 유언처럼 우리 아이한테 이 사건을 교훈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소화하면 거기서 아주 긍정적인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제 인생을 훨씬 더 복되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건희 시대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은 길죠. 긴 인생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큰 교훈으로 작용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실패를 아이들이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가해학생 입장에 선다고 해서 그걸 절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면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분까지죠 이거. 예. 3분 남았으니까 아이고 제가 보통 그 영양가와 연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2시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야기하고 엄마들 막 울게도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하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와 봉착하지 않도록 집에서 행복하게 잘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번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심리학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돼 들어왔다고 했죠. 대구 교육도 이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대구 교육 지표가 대구 행복교육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주창하기를 부모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야 그 행복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까 문화적으로 유전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부모님 세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를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 전에는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인 줄 알았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돈이 많으면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명절 때 형제가 만나기 어려워요. 그냥 도와돌락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형제들끼리 어떤 형제는 못 사는데 어떤 형제 잘 살아봐요. 명제들 만나기 참 불편해지고. 나는 또 돕고 싶어도 와이프 옆에서 뭐 감시하고 있지. 그래서 명제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제가 삼형제고 삼형제. 우리 삼형제도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우리 형제 셋의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애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 근데 명절 때 가면요 공부 이야기 못해요. 미안해가지고. 참 입장 곤란해요. 그리고 우리 형수는 항상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냥 조카 공부 잘하면 싹싹하게 좀 충분히 칭찬해주면 될 텐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거 모르나? 자, 마찬가지로 행복은 돈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기 어렵죠. 자, 이걸 학업으로 돌려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이니까 자, 학업 성취 정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 흥이 빠지기 쉬운 공부마저 도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죠.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고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걸 보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의 운동장에서 맨날 축구나 하고 오락실 다니고 이런 애들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정말 틀립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라고요. 제가 뭐 정의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건 엄마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할 것. 물질이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이라고. 처음에는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와이프가 죽고 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모든 것을 꽃도 시들고 사람도 죽고 이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황금이 최고다. 그래서 그 어떤 신에게 그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미다스 터치라고 하죠. 미다스의 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기 딸을 안았는데 황금이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에 손을 딱 대는데 다 황금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황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이들과의 소통, 남편과의 소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행복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적어요. 행복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을 때 거기서 발생해요. 우리 친정이 참 어려운데 남편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비상금을 딱 내놓으면서 장모님 도와드리자 이렇게 할 때 내가 막 감동받죠. 남편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자, 그때 뭐가 발생하죠? 그게 행복이라니까.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죠? 남편이 월급 벌어와가지고 그냥 통장 입금한 생활비 감동이 옵니까? 니만 돈 버나? 나도 집에서 아끼고 살림한다. 자, 이런 돈에 감동이 와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것. 다른 하나는요, 비교하지 말 것. 행복의 최대적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예만 들게요. 이 사진 잘 보세요.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시상식 하는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김연아죠. 자, 문제는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요? 아사다마오는 지금 분해가지고 입술 깨물고 있어요. 근데 3등한 동메달 받은 캐나다 선수는 아주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 미안해가지고 지금 웃음을 참고 있어요. 이건 미국 코넬 대학에서 오랫동안 심리학과 교수들이 연구한 바예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의 만족감, 이걸 조사했더니 은메달 딴 선수보다 동메달 딴 선수가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하고 비교했거든. 조금만 이겼으면 내가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상향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한 거, 속상한 거지. 근데 동메달 딴 선수는 3, 4위전을 한단 말이에요. 까딱하면 노메달이야, 노메달. 근데 겨우 동메달 땄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연금 차이도 많고 이런데도 동메달이 더 기쁘죠.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자, 이건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박태환이 메달 딴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이거 네이버 검색에서 다 받아온 사진이에요. 보면 박태환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순양인가 뭐 양 어때요? 좀 기분이 똥찌그레 하죠. 이 3등한 선수 봐요. 얼마나 지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 엄마들이 앞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에서 아이들과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엄마들이 다 어디 뭐 절대 불굴의 아이 하나를 상상하고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엄친아.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영어는 원어민처럼 하고 수학은 뭐 송유근처럼 하고 책 읽기는 푸르미처럼 하고 뭐 이런 아이를 하나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여러분들 아이를 비교하죠. 그럼 우리 아이는 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자, 비교를 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학에서 비교를 말할 때 차원이 같아야 된다고 하죠. 그죠? 평면과 입체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하고 옆집 아이는 문화도 다르고요, 유전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근데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난 다음에 그래 두 개 틀려가지고 엄마한테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옆집 친구 엄마한테 전화했어. 너는 몇 개 틀렸어? 우리 아이는 올백이야 크니까 갑자기 두 개 틀려가지고 기분 좋다가 다리가 막 풀리면서 침대에 쓰러지죠. 이런 걸 뭐 전형적으로 비교라고 해요.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우리 아이 어릴 때 보면요, 혼자 막 학교도 못 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학교 입학시킬 때 엄마들이 막 일주일 보름씩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가 자기 혼자 힘으로 씩씩하게 학교를 가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학교 가는 것도 칭찬할 거리가 되는 거죠. 왜? 내 아이 어제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은 훌쩍 자라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잘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항상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근데 꼭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이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들.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다.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 교양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 것 같아서 앞자리에 계속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혹시 저는 이제 뭐 가끔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부모 영양강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다니지만 상설적으로는 그 달서구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전문서점 호세호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무료 강의를 하면서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주제는 달라져요. 어떤 때는 수학 공부법, 어떤 때는 영어 공부법, 어떤 때는 행복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관심 있거나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호세호치. 아니면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전화번호 저장하시면 저하고 저절로 친구가 되죠. 카톡 친구가 돼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제 제가 이번으로 이 학교 4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시간이 쫓겨요. 좀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다음에 또 불러주셔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